내쫓으려던 가족, 시어머니의 처절한 복수. 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시간, 식탁 위로는 냉랭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62세 김순자는 오늘도 며느리 이서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정민을 키워낸 그녀였지만 지금 이 집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자에게 가족이란 전부였다. 하지만 그 가족으로부터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김순자입니다. 62세,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정민이가 고작 5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정민이 대학까지 보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민이가 은행에 취직하고 좋은 집안 딸과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서연이도 처음에는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라고 하면서 다시 씻더라고요. 처음에는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저를 못 믿어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해도 저희는 짜게 안 먹어요라고 하고 제가 청소를 해도 방식이 달라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TV를 보는 것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큰 소리로 TV를 보시면 정민이가 집중을 못해요라고 말이에요. 가장 힘든 건 정민이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곤 했는데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여 놓았는데 서연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덜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정민이 요즘 속이 안 좋다고 해서요.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가 남편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서연이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맨날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 내 집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면 제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며느리보다 늦게,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가 조용히 지내려고 할수록 며느리는 더욱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것 같았어요. 정민이도 점점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민이가 엄마,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없어야 그들만의 시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더 힘든 건 서연이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서연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24시간 집에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 쉴 수가 없어. 그러게 나라면 진작 따로 살겠다고 했을 텐데. 말이 쉽지 정민이가 효자 코스프레 중이라서 그런 말 꺼내기도 어려워. 친구 중 한 명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시잖아. 분식집도 하시고 하니까 서연이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미래의 유산을 남겨줄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지금은 불편하지만 참고 견뎌야 할 존재,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거의 다 따로 살아요. 시대가 변했다고요라고 넌지시 말하기도 하고 정민이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정민이는 그런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라고 했지만 점점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도 아내와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어요. 언니 진짜 한계야. 이제 제발 시어머니랑 떨어져 살고 싶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참았는데 더는 못 견디겠어. 정민이한테 말해봤어? 말하긴 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은 못 들었어. 근데 요즘 보면 얘도 좀 지친 것 같아. 집에 오면 기운이 없고 예전처럼 활발하지도 않고. 그럼 이참에 확실하게 밀어붙여봐. 남자들은 원래 결정을 잘 못하잖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정민이를 계속 설득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민이도 점점 그 말에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민이의 변화도 점점 뚜렷해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주말에도 서연이와 둘이서만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정민이가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아마도 아내의 계속되는 불만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일요일 서연이의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들이 어머님도 함께 계시니까 더욱 든든하시겠어요 라고 하자 서연이가 대답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젊은 부부들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라고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 문제구나.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아들도 흔들리고 있으니 곧 저에게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을 하겠구나 하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가 정민이와 서연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소리가 밖으로 들렸던 거예요.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나도 한계고 당신도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알아. 정민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혼자 계시게 하기엔. 여보, 생각해봐. 어머니도 이제 60 넘으셨고 우리도 앞으로 아이 계획도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이. 정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가 생기면 더 복잡해질 거잖아.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시니까 육아에도 간섭하실 것 같고. 서연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상적인 신혼생활이야? 그렇긴 하지만. 정민이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혼자 계시게 하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그때 서연이가 말한 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요양원이라는 게 있잖아.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지내시니까 오히려 덜 외로우실 거야. 우리가 주말마다 찾아뵈면 되고. 요양원? 정민이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건 좀.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까 요양원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요양원 가시는 걸 원하실까?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어머니한테는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이야. 정민이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몇 군데 요양원 알아보고 다음 주에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고마워, 여보. 정말 현명한 결정이야.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너무 허무했거든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제가 이렇게 쉽게 밀려날 존재인가? 다음 날부터 정민이와 서연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과연 그들은 주말에 나가서는 요양원을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고, 전화로 누군가와 상담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요즘 어머니께서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더 활기차게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민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시설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봤는데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먼저 제 재산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식집과 이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민이와 서연이는
당연히 이 모든 게 자신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정민이가 엄마 요양원 구경 언제 가볼까요? 하고 물으면 그래 좋지.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하고 너무나 쉽게 동의했습니다. 정민이와 서연이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우시지 않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다. 너희 말이 맞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복수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달콤한 법이니까요. 그 주부터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과 이 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민이와 서연이는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죠. 변호사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어머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시는 게 맞나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제 의사를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 예금도 정리했어요.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정민이가 알고 있던 계좌는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들이 제 통장을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요양원 구경도 다녔어요. 정민이와 서연이와 함께 몇 군데 다니면서 여기 정말 좋네, 시설이 훌륭하구나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었나 봐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서연이는 아이의 어머니, 이 요양원은 어떠세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그래, 여기가 괜찮은 것 같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연기를 좀 할 줄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동네 노인회에서 만난 김할머니인데 젊었을 때 연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께 부탁드려서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물론 아픈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필요할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의사 선생님께는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고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결과지들을 모아두었어요. 정민이는 요양원 입소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서 입소 신청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정하는 게 낫겠구나. 서연이의 기쁜 표정이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이제 곧 저와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심지어는 어머니 방을 서재로 꾸미면 어떨까?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집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복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만 남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민이가 요양원 입소 서류를 들고 와서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에게 말해둘 게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민이와 서연이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죠. 뭔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마 요양원 입소에 대한 마지막 푸념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해서 말이야. 이 집, 분식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줄지 결정했어. 정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들어봐. 저는 정민이의 말을 끊었어요. 내 재산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에게만 줄 거다. 나를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정민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오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난주 밤에 너희들이 한 대화를 내가 다 들었어.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어머니 방을 서재로 꾸미면 어떨까라고도 했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리고 이미 늦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 집 소유권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고, 분식집도 마찬가지야. 통장도 이미 정리했어.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리기로 했어. 정민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그 재산은 누구한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부터 처리해야지. 엄마, 안 돼요. 정민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요양원 얘기는 취소할게요. 계속 함께 살아요. 서연이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늦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밤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 정민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집도 분식집도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혼자 살아보라고. 서연이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평소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서연이가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정민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순간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너희들의 진심을 이미 확인했어.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집도 없고 전세금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나?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 절망하는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집을 나서려던 저를 정민이와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병원 진단서를 펼쳐 보였어요. 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길어봐야 6개월이래. 그 순간 정민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특히 정민이는 진짜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3개월 전에 받은 진단이야. 너희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요양원 얘기 듣고 나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민이도 완전히 무너져서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울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대신 내 남은 시간 동안은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지낼 거야. 정민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재산은? 그래,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줄 거야. 그게 누가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 그 순간부터 정민이와 서연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서연이는 갑자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만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정민이도 엄마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볼게요 라고 했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그날부터 그들의 극진한 간병이 시작됐어요. 서연이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정민이는 퇴근하면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 둘 다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했어요. 특히 서연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저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제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어머니, 예전에 분식집 하실 때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이면 저를 모시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거나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항상 함께 따라왔어요. 엄마,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들의 정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저를 돌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어때? 서연이가 물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 글쎄, 겉으로 봐서는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은 건지 의심스러워. 정민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의사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것뿐이지. 맞아.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해. 어차피 6개월이니까. 서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힘들어. 하루 종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6개월 후에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그때까지만 참자.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의 극진한 간병도 결국은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연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며칠 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서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세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확실히 정했어. 바로 너희들 말이야. 정민이와 서연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극진히 모셔야 해. 단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즉시 재산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해둘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서연이가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성의껏 모시겠어요.
정민이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재산 때문에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진정한 효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돈 때문에 저를 돌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정민이와 서연이는 정말 극진하게 저를 모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친구와 만났을 때의 대화도 우연히 들었거든요. 언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만 더 참아. 그래도 재산이 확실히 우리 거라니까 그나마 견딜만해. 만약 그것도 아니었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서연이 앞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의사에게 미리 부탁해둔 대로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가 정민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의사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그럼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네. 그날부터 그들의 간병은 더욱 극성스러워졌어요. 서연이는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저를 돌봤고, 정민이는 점심시간마다 집에 와서 제 안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셔서. 의사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고. 그럼 재산 정리는 확실히 해둔 거야? 응, 어머니가 확실히 약속하셨어. 그런데 뭐? 혹시 어머니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재산을 다른 데 주시면.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 빨리 처리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들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의식을 잃으면 재산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정민아, 서연아,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뭔 말씀이세요? 둘이 함께 물었어요. 사실 나는 건강해. 저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시한부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나는 아프지 않아.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과연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재산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정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지난 3개월 동안 다 연기였어. 너희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확인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친구와 한 통화도 다 녹음해뒀어. 어머니가 의식 없을 때 빨리 처리하자고 한 말까지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뭐? 변명할 거리라도 있어? 정민이가 분노하며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여보, 그건 순간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다는 소리잖아. 저는 그들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너희들의 간병도 뉘우침도 전부 가짜였다는 걸. 오직 재산 때문이었어.
정민이와 서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서연이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고 정민이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서연이를 잘못 교육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연기하며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진짜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들 문제야. 나를 버리려고 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재산은 정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둔 대로 말했어요. 내가 숨겨둔 또 다른 아들이 있어. 다른 아들? 정민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너를 낳기 전에 내가 첫 아이를 입양 보낸 적이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어. 그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 그 아이가 지난 3개월 동안 나를 진짜로 돌봐줬어. 너희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줬거든. 저는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런 중요한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민이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말해서 뭐해? 너는 이미 나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는데.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어. 핏줄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다시는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잠시 멈춰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를 위해 밤새워 분유를 먹이고 아플 때 등에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걸음마를 뗄 때의 기쁨, 대학 합격 발표를 듣고 함께 울었던 순간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을 뿐이잖아.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정민아, 너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그 사랑도 여기서 끝이야.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정민이와 서연이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 때문? 너도 동의했잖아. 그들의 싸우는 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들렸어요. 사실을 고백하자면 다른 아들 얘기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재산은 모두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국민연금으로 조용히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어요. 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 아들을 향한 제 마음도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진정한 자유 말이에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저는 그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말이에요. 6개월 후 우연히 정민이와 서연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결국 이혼했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정민이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눈치 보며 살았던 그 3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가끔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러울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제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시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